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성경 통독을 하는 게 아니라 스앵님 참견 시점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서명원 부장 선생님께서 빛알미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셨는데요. 빛알미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빛을 알아야 미래를 안다라는 뜻이래요. 사실 그래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집중해서 잘 들어보기로 해요. 우리 서명원 선생님께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들어봅시다. 오늘은 빛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의 빛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빛을 활용하여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을 얘기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빛의 크기, 즉 단위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빛의 단위는 무엇인가?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에 머리카락이 보이죠? 보통 머리카락 두께는 얼마인지, 또 단위가 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보통 머리카락 평균 두께는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미터라는 단위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20cm자, 여기 보이시죠? 20cm 자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뭘까요? 그 바로 밀리미터이죠. 여러분 1밀리미터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작은 단위인데, 이 1밀리미터를 1000등분해야 1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 두께는 0.1밀리미터, 즉 100마이크로미터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1마이크로미터를 또 1000등분합니다. 1000등분하면 그때서 1나노미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미터가 10의 0승 쭉 보시면 여기 밀리미터는 1밀리미터, 1마이크로미터, 1나노미터, 이걸 계속 1000만분의 1로 나누니까 이 단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작은 단위를 잘 숙지하시고 지금부터 빛의 크기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빛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프리즘을 택했습니다. 이 프리즘이라는 것은 이 굴절 현상을 이용해서 빛의 파장으로 구분되어지는 빛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유리체입니다. 모든 빛은 물이나 유리나 플라스틱을 통하면 이 빛이 꺾이는 걸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굴절유리라고 하죠. 따라서 이 빛의 꺾임과 파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은 이제 크게 나뉘어서 보시면, 자, 이 빛이 프리즘을 보이죠? 이 베이스 부분, 밑에 두꺼운 부분을 통해서 빛이 꺾이는 부분, 그래서 프리즘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빛은 크게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나누죠. 자외선 영역은 380나노미터, 요 밑에 보이시죠? 요 밑에 보이시면 380나노미터 이하고,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380에서 780나노미터, 적외선은 780나노미터 이상을 얘기합니다. 즉 파장이 짧은 것이 자외선이고, 파장이 길면 길수록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나눠집니다. 이 파장이 짧은 자외선은 우리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사람의 피부를 태우기도 하고 살균 작용도 하는데,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암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UV 차단제를 항상 많이 바르고 다닙니다. 뜨거운 여름철에는. 적외선은 긴 파장의 형태라서 공기를 잘 통과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항공사진, 원거리 사진, 그리고 그 파장을 이용한 거리 측정, 적외선 감지 장치, 또 화폐나 위패 검사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농수산물 건조, 소독, 의료용, 외과 수술, 종양 제거 수술,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프리즘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지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무지개는 비온 뒤에 이제 물방울이 형성되면 이 물방울이 프리즘 역할을 해서
빛이 나눠지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색깔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또 빛은 또 여러 가지 현상과 형질이 있습니다. 빛의 굴절, 빛의 수차, 빛의 왜곡, 빛의 간섭 아주 여러 가지에서 오늘은 빛의 파장과 간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파장과 간섭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빛이 한쪽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방 360도에서 빛이 우리가 쬐이게 됩니다. 그 빛의 모양은 어떤 식으로 표시할까? 그래서 우리가 빛을 이런 식으로 람다로 표시합니다. 빛을 보시면 밑에는 파장이 길고 중간치 짧고 제일 위에는 보통 파장이라고 하는데 요 한 구역 보이시죠? 요 람다 밑에로 람다 이거를 람다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긴 파장을 1람다로 하면 또 이걸 반을 나눕니다. 그러면 2분의 1람다 또 나눕니다. 그러면 4분의 1람다. 그래서 이 빛의 간섭 효과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은 빛을 간섭을 우리가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회로에서 빛을 쬐었을 때 요 가운데 부분이 있죠. 요 빛이 곡률이 심하죠. 요거를 이제 보강 간섭. 그러니까 빛이 서로 겹쳤을 때 같은 모양으로 겹쳤을 때는 크게 파동이 일어나고 반대 모양으로 겹쳤을 때는 거의 빛이 소멸되는 소멸 간섭이라고 하죠. 상쇄 간섭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팅 렌즈를 만드는 겁니다. 코팅 렌즈가 그래서 4분의 1람다로 코팅을 겹치게 놓으면은 그 간섭을 이용해서 빛을 소멸시키죠. 그래서 여기 카메라 렌즈나 현미경 렌즈, 안경 렌즈가 다 그런 상쇄 간섭, 소멸 간섭이라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빛을 정확히 투과하기 위해서 앞부분과 중간 부분, 뒤에 부분이 있죠. 이 앞에 부분이 반사가 잘 안 되고 투과가 많이 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물체나 그 선명도가 훨씬 낮죠. 카메라 렌즈나 그런 거에 다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조금 재밌는 거 한번 봅시다. 요건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갈 때, 극장에서 우리가 3D 영화, 입체 영화를 보러 갈 때 안경을 하나씩 나눠주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죠. 청색과 적색의 색깔을 구분해서 앞뒤로 보게 되어 있는데, 요건 좀 조잡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폴로라이즈 렌즈라고 평광 렌즈라고 합니다. 한쪽 눈에는 180도, 또 한쪽 눈에는 90도 해서 한쪽 눈에는 180도에 맞춰진 모든 빛을 차단하고 180도만 투과시키고 한쪽 눈은 모든 빛을 차단하고 90도만 투과시켜갖고 그 빛의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입체 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찍게 되면 바로 이게 3D 안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광 렌즈 확인법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평광 렌즈인데 쭉 갖다 대면 보이시죠? 근데 쭉 엎으니까 잘 안 보이죠? 보였다가 잘 안 보였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평광 렌즈가 같은 방향일 때는 보이는데 겹쳐지게 되면 90도와 180도로 겹쳐지게 되면은 그게 완전히 검게 돼서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투과가 안 되니까. 네, 그런 현상이죠. 자, 빛은 이제 그런 식으로 알아봤는데, 자, 빛은 우리에게 또 유익하고 굉장히 신비감을 주죠. 자, 그럼 빛이 우리 눈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가장 깨끗한 눈의 각막을 통해서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빛은 망막의 신경세포를 통해서 우리 뇌로 들어가서 판단하는 거죠. 그럼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 각막은 가장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혈관이 없어요. 혈관이 없으면 우리가 혈관의 역할은 산소 공급을 역할을 하는데
각막에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각막에 산소 공급은 어떻게 해줄까? 바로 눈물입니다. 이게 눈물이 항상 우리 눈에 맺히면서 산소 공급 작용도 해주고, 그 다음에 식균 장교, 균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눈꺼풀이 많이 움직일 때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그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기름막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걸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은 세 가지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과 상식 수선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각막의 이게 두께를 보시면 각막의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는 4층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보험암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스트로마, 즉 실지를 위해 그 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가 상피, 그 다음에 보험암막, 스트로마, 데스메스막, 그 다음에 내피, 이런 식으로 5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막의 두께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는 400에서 50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0.4에서 0.5mm죠. 1mm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확대경 같은 게 보이시죠? 여기 확대경 같은 게 보이는데, 우리가 관공서에 가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돋보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이대별로 50대, 60대, 70대가 있는데, 그 70대 나이대가 한 3디옵타에서 4디옵타 됩니다. 이 디옵타라는 건 안경 렌즈의 도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디옵타에서 4디옵타가 굉장히 두껍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각막 두께는 0.1mm도 안 되는 이 두께에서 43디옵타의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43디옵타의 역할을 하고, 요 밑에 보시면, 여기 밑에 이게 수정체도 있죠. 이 수정체가 역할이 한 10디옵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53디옵타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 인체의 신비를 보면 여러분도 많이 놀라실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아직 각막은 수정체는 인공 수정체가 되는데, 각막은 아직 인공 각막이 나오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항상 그래요. 눈을 보게 되면 굴절이 꺾여서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형성돼서 우리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똑바로 보게 돼 있느냐? 그러면 시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뇌에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이 우리가 보는 대로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이 좀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왜 눈이 2개입니까? 왜 두 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거리 측정도 할 수 있고 입체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 왼쪽 눈 딱 한 물체를 바라볼 때 한번 좀 이렇게 한번 번갈아 한번 보십시오. 상이 움직이죠. 그게 이 거리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착시 현상이죠.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봤을 때하고 이쪽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거리 측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리 측정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혹시 여러분 옆에 친구가 있거나 부모님이 있으면 손가락을 서로 이렇게 한쪽 눈 감고 이렇게 해서 한번 대보십시오. 둘 다. 두 사람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혼자 있으면 이런 볼펜 같은 데 있어갖고 볼펜에다가 자기 눈을 한쪽 눈 감고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쪽 눈 역할이 이게 거리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눈이 떠야지 이렇게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을 이제 각막을 보는데, 이 각막에 대해서 이제 가끔 교정 수술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입체감과 그 원근간 거리감을 두 눈으로 알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설명드렸고, 이제 라식과 라섹 이런 수술하는 이 교정 수술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 설명드렸죠. 여기 각막에 의면 5층의 층이 있다고. 그런데 이제 라식 수술은 이 상피를 싹 벗겨내요. 제거하지 말고 싹 벗겨낸 다음에 이 레이저로 조사를 합니다. 이제 레이저로 태운다는 건데, 여기 중간 부분에 스트로마라고 있어요. 스트로마, 가장 두꺼운 부분, 여기까지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도수를 낮춰서
상피를 싹 덮어줘요. 그러면은 빨리 회복되겠죠. 라섹 수술은 이제 어떤 거냐면 똑같은 비슷한 수술인데 이 각막 두께가 좀 얇은 사람을 위해서 상피부터 스트로마까지 다 조사시킵니다. 레이저로 태운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시간은 상피가 재생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회복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각막이 이렇게 이쁘게 이게 곡률이 있죠. 곡률이 쑥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쭉 레이저로 태우면 이렇게 얇아질 거란 말이야. 얇아지면 이 끝부분, 이 엣지 부분이 약간 각이 형성돼요. 그래서 빛의 수차로 이제 눈부심이나 색 번짐을, 그 불편함이 있죠. 색 번짐의 불편함이. 그래서 약간의 좀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빛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나? 빛의 이용. 그래서 보시면은 백열등, 아까 얘기했죠? 실험을 통해서 편광렌즈를 통해서 봤죠? 자, PC 모니터에 보시면 이게 편광렌즈로 되어 있어요. 편광으로 되어 있어서 눈의 불편함을 최소한, 피로감을 적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TV 모니터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뒤에 화면 보시면 이 반도체입니다. 저게 뒤에 반도체인데 왜 빛과 반도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반도체는 사전상 의미로는 뭐 도체와 부도체 중간 상태로 필요에 따라서 전류를 흐르게 만들거나 전류의 흐름을 막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관심사 중 하나인 반도체는 미중 패권 전쟁의 일부분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고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반도체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아니, 반도체하고 빛이 무슨 관계입니까?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밀도, 고집적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빛이 이용됩니다. 그 빛이 바로 자외선, 극자외선, 익스트림 얼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하고 노광 장비입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반도체 원판의 웨이퍼에 그 빛을 쬐서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관심사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ASM이라는 기업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 기업은 반도체가 제가 아까 나노 기술이라고 얘기했죠. 나노미터. 그 반도체가 지금 10나노미터 이하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유일하게 EUV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또 TSMC, 또 인텔,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여러 나라 기업에서 그거를 서로 살라 그래요. 중국도 살라고 하겠죠. 근데 미국에서 지금 딱 막아놨죠. 왜냐? 미국에선 자기네 기술과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중국에 넣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모든 기술이 중국에 빼져 나가니까 굉장히 지금 나라가 지금 전 세계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장비가 과연 얼마일까? 그것도 궁금하죠. 그런데 EUV 장비가 극자외선이라는데 그게 그 단위 범위가 150나노미터에서 10나노미터. 구역이 그쪽이 이제 EUV라는 극자외선 그 부분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장비입니다. 그 대당 한 대가 한 2천억 정도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뭐 3천억을 주겠다.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지금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이용한 기술 하나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거를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좀 많이 답답하죠. 그거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힘듭니다. 이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좀 내가 더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는
설계만 하는 기업을 팹리스라고 합니다. 팹리스.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팹이라 그래요. 반도체를 만드는 이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반도체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죠. 이걸 팹이라 그러는데 팹리스는 말 그대로 반도체를 만들지 않고 오직 설계만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가 이제 뭐 혹시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AMD, 뭐 퀄컴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만 해서 그거를 이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기업을 또 이제 파운드리 회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위탁 생산, 자기네가 설계를 안 하고 대만에 있는 TSMC가 대표적이고 삼성전자가 또 대표적인 파운드리 회사라고 있는데, 그런데 반도체 설계부터 아예 생산까지 하는 기업을 이제 IDM이라고 그러는데, IDM 그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로텔러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1, 2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생산 분야에서는 대만의 TSMC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지적도에 필요한 반도체 7나노, 5나노 생산 가능한 기업은 그러나 두 나라의 두 회사밖에 없다는 게 바로 TSMC하고 삼성전자 유일합니다. 두 기업은 3나노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욱더 흥미롭고 유익한 그런 반도체나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보시면 뭐 K 배터리, 뭐 K밥, 뭐 K 반도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하고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되었냐면 그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빛을 이용하고 또 빛을 우리 생활에 밀접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방대한 범위를 이 짧은 시간에 전달하려니까 많이 부족했습니다. 덧붙이자면 제가 또 한마디 더 이용할게요. 이게 전기차가 있습니다. 지금 거리에 돌아다니는 휘발유나 경유로 움직이는 차를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불리는데, 이 차는 옛날에 마차가 다닐 때 처음 선보인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바뀌는데 한 1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1년이 걸렸는데, 근데 지금 환경차로 불리는 이 전기차나 전기수소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환경차로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미래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흐름의 정보를 얻어서 적응해야 됩니다. 옛날 영화에 고교 얄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대사를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그 문제를 풀고 그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문제를 풀면 천재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가 풀지 못하는 문제는 저도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재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뻔뻔하고 당돌하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대사 아닙니까? 고등부 여러분, 겸손과 자신감을 겸비한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명원 선생님 강의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이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1. 빛은 파장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아닌 것을 골라주는 겁니다. 1. 자외선, 2. 정지선, 3. 적외선, 4. 가시광선. 5, 4, 3, 2, 1. (2번) 문제입니다.
빛이 물방울을 통해 굴절되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자연 현상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자, 힌트 있어요. 힌트. 창세기 9장 16절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5, 4, 3, 2, 1. 3번입니다. 눈물이 하는 역할이 아닌 것은 1. 눈에 산소를 공급한다. 2. 각종 세균을 막아준다. 3. 눈동자의 상처를 방지하는 윤활 작용을 한다. 4. 잠을 잘 자게 한다. 5, 4, 3, 2, 1. 4번 문제입니다. 렌즈의 굴절력, 즉 도수를 나타내는 단위는 무엇일까요? 1. 디옵터, 2. 파운드, 3. 토크, 4. 피트. 5, 4, 3, 2, 1.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열심히 해준 서명호 선생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잠 잘 자고 좋은 꿈 꾸세요.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